최면을 이용한 최면 독서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최면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최면이란 편한 이완을 얘기합니다. 편한 의자나 매트에 앉거나 누우세요. 좋습니다. 편히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은 앞 정면에서 15도 정도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깊은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시선은 위를 바라봅니다. 편히 내쉬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편히 내쉽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 할수록 나의 온몸의 세포가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편하게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나의 호흡을 지켜보십니다. 편히 내쉬세요. 나의 내면에 영혼은 나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부터 5을 세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이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편안합니다. 눈을 뜰래야 뜰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힘을 쭉 뺀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편히 눈 감은 상태로 책을 낭독을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미라클 책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황그나 옮김, 샨티 출판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인 100인에 속하는 아니타 무르자니의 신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아니타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유형과 사회의 주술 같은 사회의 학습된 믿음들을 깨달은 뒤에 용기 내어서 이 삶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의 지혜와 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안내해 줍니다. 이런 선구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에 이 세상은 안정된 균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사 체험을 하고 막 돌아왔을 때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게 저쪽 세상에서 알게 된 것과 정반대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알게 된 것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자신들의 문화 또 현재의 의료 패러다임과 반대된다며 내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그 모든 게 이 지구상의 지배적인 신념 체계와 상충되었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비평가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을 견뎌내기 위해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고 직관의 소리를 듣고 내 생명 에너지를 높게 유지했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 에너지는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지치고 힘에 겨울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당신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금방 끌어당길 것이고 당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분법입니다. 우리가 한 초월적 경험을 이 세상의 경험과 통합하려고 할 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들이 현실을 우리처럼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초월적 경험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도피의 은둔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근원의 영역, 우리가 왔고 또 죽어서 돌아갈 그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어려운 부분은 영적으로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뒤에 그 경험을 이 세속의 삶에 통합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초월의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는 동안 꾸었다가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초월하는 경험은 이 지상의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초월적인 현실에 비하면 이 세상의 현실이야말로 망상이요, 한낱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엠패스의 육감은 다른 5가지 감각처럼 진짜로 존재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오감 중에 하나가 없다면 당신은 그 빈자리를 명확히 알아챌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면 위험하다고, 그 결과 시각 대신에 그것을 보완해줄 직관, 즉 내면의 눈은 대단히 발달했지만 눈으로 지각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선물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색깔, 하늘, 무지개를 본 적도, 강이나 산, 나무, 별, 구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깜빡해 이따금씩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흘깃흘깃 본 일이 있고 그것 본 것을 주변 어른들께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당신 말을 묵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 상상이야. 이 세상을 알고 싶다면 눈을 꼭 감고 있어야 해. 그렇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다를지 상상해보세요. 모든 발명품,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발달했을 겁니다. 당신은 남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 눈을 감고 지내는 법을 익힙니다. 남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제외하고 직관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가진 존재로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모두가, 심지어 교사들조차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당신은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눈을 감은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력이 없는 이들이 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직관은 매우 강하지만 여전히 눈은 감은 채로 있습니다. 물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시각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눈을 뜨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어른이 된 어느 날, 당신이 아이였을 때 봤던 세상이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감각이 당신에게 있었지만 그건 사람들이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난 것입니다. 당신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났고 그 감각을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뭔가 멋진 것을 슬쩍 봤던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세상으로 돌아가 보기로 말이죠. 당신은 밖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습니다.
잔디가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푸릅니다. 졸졸 흘러가는 개울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 덤불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치지 않고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눈으로 봐도 산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냄새로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바닷물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이고 가까이 가보니 모래와 바다가 만나 뽀얗게 빛나는 부분도 보입니다.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는 세상이 얼마나 선명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경험할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이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눈을 떠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에게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예요. 당신도 그걸 쓸 수 있다고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삶이 더 멋지고 쉬워질 거예요. 당신은 이걸 발견하고 너무나 들떠 그것을 온 세상에 소리쳐 외치고 싶을 지경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도 눈 뜰 수 있어요. 삶이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안 된다고, 그건 몹쓸 짓이라고, 우리가 지금껏 배운 것에 어긋난다고요. 사람들은 현재 개발 중인 각종 테크놀로지와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과 일자리에 당신이 위협이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눈을 감기를 종용당합니다. 결국 당신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가 있겠어? 저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건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게 틀림없어. 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여기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눈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겐 눈을 뜨고 살아갈 경우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오직 당신뿐이라면 당신은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도 없을 겁니다. 언어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상호 합의에 만들어지는데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면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붙일말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색깔을 본 적이 없다면 각각의 색깔들을 명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결국 당신은 눈 감은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그 누구도 인식해 본 적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당신이 인식하는 것을 설명할 언어도 없습니다. 그게 당신만의 상상은 아니었는지 당신이 착각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에 계속 연결돼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방편들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임사체험을 한 후로 나처럼 임사체험을 한 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 상당수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역시나 이것은 깨어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식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방식일 뿐 그런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어느 의사는 치명적인 심정지로 임사체험을 한 후에 진료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그는 건강이 좋아지려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에너지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그의 진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의 결정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못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며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시간이 가며 가족들도 그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겪든 초월적 경험은 마치 어떤 문이 열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과 같습니다. 그 경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임사체험이나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이 점에 동의할 겁니다. 그것은 한번 열리면 절대로 닫히지 않는 문과 같고 따라서 그 명료함이나 지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그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돌아오고 몇 주 후에 나는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내 몸이 급속히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언제든 내 힘으로 내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나는 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문화적 환경, 즉 양념장에는 피해자 의식, 성별 불평등, 자신이 열등하다는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느낌 모두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예전의 나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점은 새로워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에게 맞춰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떤 렌즈나 필터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필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성공하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두와 경쟁해서 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으므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이 다 가져갈 것이야. 난 매 순간 그들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해. 가령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거나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보자. 혹은 부모님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런 손상된 필터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혹은 몇 사람 빼곤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어쩌면 이런 경험들 때문에 당신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불신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본다. 아니면 늘 최악의 결과가 닥칠 거라 예상하며 겁에 질려 있고 그로 인해 매번 위험을 피해 안전한 선택만 하려고 들 수도 있다. 어쩌면 남들의 승인에 근거해 선택을 한다거나 갈등을 덜 일으키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타는 성장기에 신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열등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못생겼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가슴 깊이 박혔고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못생기고 열등하다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극도로 수줍음을 타게 되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 눈에 뜨이는 게 두려웠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습니다. 나는 늘 소심하고 내가 나의 갖는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변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아주 예쁘거나 귀엽다고 여기는 외모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아름답고 멋진 외모라는 렌즈 역시 그 자체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그 영향력은 영구적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었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그 짐을 지고 다니며 대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낡은 렌즈를 통해 지금도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진실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보안검사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즉시 인종 프로파일링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임의로 이루어진 보안검사였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것이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했기에 나는 그것을 곧바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간주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필터들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신비가 네빌 고다드는 의식의 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궁극적 실체를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 실체라고 말하는 의식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의식, 즉 활동하고 있는 하느님을 아버지의 증거를 가져다주는 아들이라 말한다면 상상력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개인의 의식 형태가 형태를 띈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멸의 존재,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필터들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사교 모임에서 19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동창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식이 바뀌었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와 사귀기엔 내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인 건 오랜만에 만나 근황을 나누던 그가 사실 그도 나를 많이 좋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나를 더 알고 싶었고 데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늘 거리를 두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굉장히 끌렸던 점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 이 대화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에 만든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이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에서 실현되는 현상이 되어 실제로 부당한 것처럼 느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믿음들의 근거에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외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실제 세상이며 우리 내면의 믿음들은 그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가진 필터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현실이 내면의 자아를 거울처럼 되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왜곡된 현실에 다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필터들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처럼 순응해야 사회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원리들을 활용해,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신비가에게 묻고 귀 기울이며 우주의식과 연결됨으로써 필터 너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한 거짓된 개념에 맞추기 위해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지배적인 신념 체계는 우리가 그저 물질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 외부의 현실이 진짜 세계이고 우리 내면의 세계는 순전히 상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을 한다거나 무슨 수를 낸다거나 강압을 한다거나 잔인하게 물리력을 써서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외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임사 체험을 비롯해 수많은 책과 사람들에게서 읽고 들은 변화의 경험들, 고대의 지혜와 가르침, 나아가 양재 물리학의 발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정반대된다고. 삶의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하며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의 빛이 밖으로 뻗어나가 외부의 물질 세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필터와 믿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들의 상당수는 두려움의 근거에 우리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안경을 벗고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쌓아올린 그 뿌연 필터들을 치워버린다면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 필터들이 없다면 그동안 그 필터들이 당신 삶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서도 두려움이나 결핍감, 열등감 같은 필터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나의 두 번째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필터고 그 필터들이 대개 우리 앞에 지옥 같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정말이지 이 필터들을 치워버릴 때 삶은 실제로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한하고 장엄한 자아와 연결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터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맨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 필터들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필터들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가? 입니다. 나의 경우는 인종차별을 겪고 괴롭힘을 당하고 스스로를 호구이자 기쁨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삶을 인식할 때 쓰는 필터는 나는 내 주변 환경의 피해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낡은 생각 패턴과 태도가 나오려고 하면 나는 그것들이 살아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런 알아차림 덕분에 나는 그런 필터 없이 세상을 보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고 그 필터들을 없애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수인 플로디아는 오디션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목구멍이 조여오는 듯하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전문 가수가 될 거라 생각하다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정말 유치한 꿈일 뿐이라고. 클로디아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정 오고 싶으면 나중에 와. 지금은 아니야. 그 목소리는 클로디아가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중압감이나 슬픔, 화가 올라오거나 목구멍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낡은 필터들이 다시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느낌은 그 낡은 필터들을 끌어올려서 의식적으로 해소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을 둘러싼 필터들이 실제로 녹아 없어지면서 당신이 자유롭게 꿈을 쫓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는 겁니다. 클로디아는 그 오디션을 잘 해냈지만 통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고 다음 오디션에서 크게 심호흡하며 필터들이 녹아 없어져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오디션에 임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점점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어떤 강연자가 나오는 행사에 한 사람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강연자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기실에 찾아가 강연을 정말 잘 들었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심드렁해 보였는데 곧 내 필터가 가동해 그의 반응을 냉담하고 쌀쌀맞으며 어쩌면 살짝 거들먹거리는 것 같다 해석했습니다. 즉, 내 피해자 의식 필터가 작동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서 나는 정신 차리고 그저 내 필터가 다시 작동했을 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대화를 그렇게 해석한 건 내 필터 때문일지 몰라. 스스로에게 말한 순간 나는 신성한 다운로드 또는 목소리를 내려받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는 네 팬이야. 그런데 네가 자기를 보러 오니 놀란 거지. 사실은 너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나에게 이런 다운로드는 내가 안내자나 더 높은 자 또는 우주의 지식에 닿아 있는 내면의 신비가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온다. 실제 목소리는 아니다. 그저 낱말 몇 개가 마치 스냅 사진처럼 순식간에 주어지는 게 다일 수 있지만 그게 뭔지 나는 그냥 안다.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인상이나 모습, 암, 귓전의 울림,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통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본인이 알 것이다. 그래서 난 그 메시지에 너무 놀랐다. 우와, 말도 안 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리 없어. 그게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호구 같은 존재잖아. 내 머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필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동시 방송처럼 또 한 차례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필터들은 당신이 그 생각들에 동의할 때만, 당신이 그런 판단을 받아들일 때만 당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힘이다. 그것들이 그 볼품없는 머리를 쳐들어 당신의 자각 속으로 들이밀 때마다 의문을 제기하라. 언제나. 당신이 부정적인 필터를 꼭 붙들고 있으면 더 높은 목소리나 다운로드는 당신에게 전달될 수 없으니 그런 목소리는 필터들과는 다른 주파수에 있다. 안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당신은 그런 필터들보다 더 높은 주파수대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면 그 목소리는 당신이 자신에 관해 한 번도 상상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들려주며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나중에 이렇게 새로워진 에너지, 새로운 느낌으로 그 강연자를 다시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내 책들을 읽었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며 나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까 나와 만났을 때 청중석에서 내가 그의 강연을 듣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자신의 무한한 자아와 영적인 안내 시스템에 더 잘 연결되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어떤 필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사람들은 내게 자주 왜 당신은 그런 안내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받을까요? 왜 당신은 특별한 거죠? 라고 묻는다. 내 대답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다운로드 정보들, 나의 경우에는 목소리들, 이것은 우리에게 늘 말을 걸고 있지만 그 주파수의 조율에서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느낄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당신 눈에 쓰여져 있던 렌즈가 떨어져 나가고 필터들도 더 이상 없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일단 렌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한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라. 그렇게 귀 기울일 때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 아이디어, 통찰과 예감의 말이다. 그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기가 힘들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보통은 혼잣말이 미쳐가는 첫 번째 신호라고 들 말한다는 걸 나도 알지만 약속하건대 만일 그게 미치는 거라면 난 제정신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처럼 되기보다 차라리
그런 내가 되겠다. 내가 보아온 바로는 이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은 데 반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한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냥 행복하다. 혼잣말을 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말이다. 잠들기 전에 내 필터들은 무엇일까? 필터들아, 나한테 모습을 드러내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다. 대개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필터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목소리이다. 만약 필터들을 찾아냈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필터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무한한 자아여, 나를 도와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줘. 저는 개인적으로 라파엘 대천사나 미카엘 대천사에게 요청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이 있은 후에 한밤중에 혹은 아침에 깨어났을 때 대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아침에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깨어날 때를 대비해 펜과 공책을 머리맡에 늘 놓아두자. 떠오르는 통찰과 대답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자아에게 할 질문도 적어두고 싶을 수 있다. 처음에 이런 소통은 미묘하게 느껴질 것이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저 머리, 마음의 소리라 치부할 수도 있다. 높은 자아의 목소리와 머리의 소리는 구분할 수 있다. 당신의 높은 자아는 늘 정말로 좋게 느껴지는 것,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것,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와 통찰, 알을 주고 자기 사랑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 형성된 신념들은 당신이 받은 좋은 생각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당신의 높은 자아는 겁내지 마. 같은 메시지를 줄 것이다. 혹은 뭔가 먹고 탈이 났다면 따뜻한 물을 마셔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머리는 나는 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야? 혹은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이런 통찰들을 묵살하려 한다. 당신은 두려움에 기반해 있고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들며 사랑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보단 당신이 보살핌받고 보호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자아와 머리, 더 낮은 자아, 육체적 자아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더 낮은 자아, 육체적 자아의 목소리는 대개 두려움에서 온다. 또한 분노에서 나오고 피해자 의식에서 나오며 당신이 삶 위에 쌓아 올린 어린 시절의 필터들로부터 나온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는다. 그것은 신의 목소리 또는 수호 천사들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지극히 다정한 누군가의 목소리, 조건 없는 사랑의 목소리이다. 그러니 두려운 생각과 의심이 끼어들어 파티를 망쳐버리기 전에 오로지 좋은 느낌을 주고 영혼을 살찌우는 생각들만 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런 생각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당신의 안내자나 더 높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 자기 자신이나 삶 자체가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곧 삶이 당신의 느낌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시간이 가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기도 더욱 쉬워진다. 더 높은 자아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신뢰하기가 쉬워질수록 그런 안내들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내용 역시 한층 더 명료해진다. 나의 더 높은 자아는 끊임없이 나와 소통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혹은 수락해야 할지 알려주며 끊임없이 나를 이끈다. 또한 내 영상과 책, 강연, 워크숍, 수련 프로그램의 주제에도 조언을 해주며 내가 물리적 세계와 비물리적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안내는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연속되는 것과 같다. 요점은 내가 내 안내자와 연결되는 것과 똑같이 당신 역시 당신의 안내자와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누군가의 채널에 맞추려고 하기보단 당신만의 주파수를 찾아 자신의 채널에 맞추는 쪽이 더 바람직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높은 자아, 무한한 자아의 목소리와 두려움에 기반한 머리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느낌이 매우 가볍고 기운이 차오르는 반면 두려움에 기반한 목소리를 따라가면 기운이 빠진다. 더 높은 자아는 조건 없이 사랑하며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거나 해를 가하는 쪽으로 당신을 절대 이끌지 않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목소리는 당신이 남들보다 못하고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 내면의 안내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갈 거고 모든 것이 힘들이지 않고 펼쳐질 것이며 그 느낌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내 흐름을 깬다고 느껴지는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난 마치 내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내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낮은 주파수인 물리적 주파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나의 경우는 비난을 들을 때가 그러한데 특히 혹독한 비난이나 비열한 태도, 온라인에서 나를 향해 퍼붓는 악성 댓글 등을 마주할 때가 그때이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을 더 높은 주파수에서 떨어뜨리는 느낌과 행동은 죄책감과 두려움, 화, 비난, 인정을 갈구하는 것 등이 있다. 자신의 주파수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인지 무엇인지 알아차려보라. 우리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가 마음의 목소리보다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주파수가 낮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더 낮은 주파수에 있다는 말은 외부의 것들에 우리가 가진 힘을 내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뭔가 당신의 기분을 가라앉게 만든다면 혹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한두 단계 더 높은 생각이나 느낌, 상황을 떠올린 뒤에 기분이 좀 더 나아지는지 살펴보라. 주변의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감사를 느껴보세요. 내면에 집중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신비가에게 더 기울이고 당신 몸 안에서 공명되는 생각과 통찰을 더 많이 느낄수록 당신의 목소리에는 더 큰 권위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내가 환하게 빛나는 강렬한 빛의 공이라 느껴질 때까지 내 오라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이 밖에도 살면서 무척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연인이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반려동물. 이런 방법 모두가 당신의 감정을 바꿔주고 주파수를 높여줍니다. 주변에서 필터를 제거한 사람이 엠패스이자 기쁨조인 당신뿐이라면 온갖 필터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당신만 혼자 다르게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 변형의 경험을 자신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필터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기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이야말로 틀렸다거나 망상에 빠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신의 주파수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엠패스인 우리는 이렇게 하다 기운이 소진되고 병이 날 수도 있다.
사람들의 비난에서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들에 맞서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면 나는 기운이 다 소진되고 만다.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주파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잠시 물러나 나 자신을 돌봐줄 필요가 있을 때 내 초점은 여전히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는 것에 맞춰주어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비난은 오히려 한층 더 깊은 수준의 메시지를 내면으로부터 받도록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연료가 되어준다. 그래서 나는 그런 비난을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파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예를 들어 비난으로 깊이 상처받아 본 경험 덕분에 나는 엠패스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나누기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민감함이 새로운 강함이다 라는 메시지 자체가 온라인 악플러들과 비난꾼들을 마주쳤을 때 느낀 아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한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들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했다. 분명 이런 비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게 나만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민감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특별한 경험을 나누기 두려워한다는 뜻일까? 더 나아가 민감한 사람들은 모두 비난의 표적이 될까봐 리더 역할이나 대중의 눈에 띄는 역할을 맡기어 두려워할까? 바로 그래서 세상에 엠패스인 민감한 지도자가 그렇게 적은 것일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엠패스들이 비난을 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을 닦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얻은 통찰과 더불어 나는 우리 인간 종이 앞으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도구는 민감함과 공감 능력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어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다른 엠패스들과 민감한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모습을 드러내고 리더 역할을 맡도록 길을 닦아야겠다는 자각이나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내가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두려움에 기반한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호구 의식과 피해자 의식의 주파수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의식이 전에 나를 암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내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것은 나에게 사랑과 힘, 용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들의 필터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내가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자신이 되도록 허용한다. 비난하지 않고 내 생각들을 흘려보낸다. 매 순간 나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두려울 땐 그런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사랑스럽게 안아주며 다독인다. 나는 나에게 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우리 미라클님들과 함께 읽어본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우리 영혼에게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되돌아 나오겠습니다. 5.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는 영혼입니다. 4. 여러분들은 사랑입니다. 3. 여러분들은 주파수가 높은 영혼입니다. 2.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깊은 호흡에서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영혼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 눈을 뜨면 언제든지 이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0. 눈 뜨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